여러분들은 북한이 완전히 이제 먼 나라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사실 이제 같은 민족이고 바로 이제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북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를 오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필로폰 기준으로 마약 가격을 따지는데 1g당 미국은 한 44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태국은 한 13달러.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450달러. 하나로 하면 한 58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 되겠죠. 미국보다 한 10배 정도 비싸게. 그런데 북한에서는 1g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필로폰이 순도가 이제 40% 내지 50% 정도 이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에서 생산되는 필로폰은 순도가 이제 98에서 99%, 거의 사실은 뭐 100%라고 할 수 있죠. 퀄리티가 아주 높은 이런 고순도의 마약이 이제 생산되고 있다고. 서방에서 팔리는 마약 가격보다는 훨씬 싸고 또 순도는 좋고 이러다 보니 수익성이 좋죠. 그래서 마약 유통상들한테도 인기가 좋습니다. 야쿠자, 사마페, 마피자까지 이런 국제범죄 조직한테도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생산된 마약이 북한 사회를 이제 병들게 하는, 또 넓게 보면은 반동 같은 데를 통해서 북한 마약이 대량 빠져나가서 우리나라에까지 흘러 들어온다. 북한 마약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그 식민지 정책 일환으로 아편을 심게 해서 군수물자로도 쓰고 이렇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선 몰핀 같은 경우는 진통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적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약을 이용했다고 보고요. 해방이 되고 그런 관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서 이제 아편이 생산되기도 하고 또 유통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 마약을 생산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1980년대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고순도의 마약이 생산돼서 유통되게 되는 걸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1960년대 말부터 김일성이 양귀비 재배를 해라, 이게 이제 교시로 내려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북한 당국 차원에서 이 아편을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필로폰 같은 합성 마약을 대외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북한 당국이 마약을 생산을 직접 개입하던 당시에 대표적인 곳으로는 흥남제약공장이라는 이런 이제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순천제약공장, 상원만능제약공장, 외부에는 이제 제약공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마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군이 보유하건 시설에서도 이런 마약을 생산할 수 있고요. 이런 시설들이 큰 경우는 이제 위성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은 지하 갱도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재를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가 직접 그 생산에 개입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양을 생산했을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생산됐다, 정상 국가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거는 독재자가 사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그 통치하는 데 자금이 드니까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치 자금을 마련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자금 중에 한 40% 정도가 마약 유통, 위조 달러 이런 걸로 조달을 했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자에 의한 마약 판매 유통 사건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그 북한 선박 봉수호가 호주에다가 헤로인 150kg을 반입시키려다가 호주 군경 합동 단속에 적발되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발각되기도 하면서 이 수출길이 막히니까 내수로 오히려 이제 전환됐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게 되자 마약 생산 공장들을 가동을 중단시켰다가 느슨하면은 또 가동을 하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4년에 김일성 사후에 이른바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대가 옵니다. 이 고난의 행군은 공산주의 경제가 무너지고 탈냉전 이후에 북한이 사실 이제 거의 외톨이가 되면서 국제적인 지원이 끊어지고 수십만이 굶어 죽는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을 흔히 이제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시절에는 이제 북한 경제 자체가 마비되면서 공장 같은 게 거의 이제 가동을 되지 못하고 이러니까 마약 공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공장도 거의 중단되고 이러면서 과학자라든지 기술자들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민간으로 나와서 직접 마약을 생산해서 이제 암암리에 팔기 시작하면서 마약이 이제 민간으로 퍼지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고난행군 시기 이후에 북한의 배급 체제가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배급 체제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의료 시스템도 무너졌다고 봐야 되죠. 그 체계가 무너지면서 우선은 약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아파도. 특히 이제 고난행군 시절에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질병이 창궐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약으로 약품을 대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현재는 실제로 이제 미국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2000년대 중반부터 마약이 일반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일이라든지 설 명절 때가 되면은 마약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설이나 생일 같은 날 마약이 없으면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국제사회에서 통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마약 생산은 현재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너무 톡톡히 망신을 당하니까 이 북한도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약 관리법도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북한 당국이 마약 거래에 직접 관련됐거나 적발됐거나 하는 이런 사건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다만 그러면 북한 당국이 이렇게 개입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북한 당국이 완전히 연루되지 않았다, 개입되지 않는다, 이런 증거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결정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런 증거는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느냐? 그거는 북한 핵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제사회가 철저히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 개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시를 이제 국제사회부터 당하는데 이골이 나서 잘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설에 따르면은 심지어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제3세계 국가에다가 마약 공장을 만들어서 기술자를 파견해서 거기서 이제 마약을 생산해서 판매 유통을 시도한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한때 돌았는데요. 어느 정도의 크기의 범죄 조직에 의해서 소규모로 비밀 실험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국과 가까운 요 지역 중심으로 유통되고 생산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과거에 이제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요거보다는 더 교묘하게 마약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되거나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이유는 사실 북한이라는 사회는 통제가 철저한 사회이기 때문에요. 어느 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 어느 한 집단의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통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당국의 협조나 묵인 없이는 마약이나 생산 유통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현재로서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당국에서 묵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방조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북한 마약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북한 당국이 마약 생산을 주도했고 그 생산하던 기술과 생산물, 심지어는 기술자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민간에 퍼지게 됐고, 그러면서 또 일반 주민이 마약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모든 것은 국가가 촉발됐다. 결국은 이 국가가 자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잘못한 점,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게 북한도 북한이지만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탈북민들 얘기를 들으면은 쉽게 마약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경험한 사람들도 경험담들이 나옵니다. 제의식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면 밀매라든지 유통 이런 데 이제 손을 대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적발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북한의 이런 마약 문제가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크게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마약이 이렇게 이제 심각하다, 이것도 국제사회와 같이 알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제 통제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도 조사를 하려는 이런 시도나 노력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도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 마약이 청소년까지 파고들면서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는 오래됐고요.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데요. 북한 마약뿐만 아니고 마약 자체를 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약은 손을 대는 순간에 이미 개인은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마약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우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면은 수입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 마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돈을 조달을 못하면은 가족들한테 행패를 부르시라도 돈을 타낸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개인에서 출발된 문제가 가정으로 나가고, 이 가정이 여러 개 이제 모여지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완전히 사회가 붕괴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선은 이제 철저한 단속, 처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마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아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잘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마약은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위협식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도 아주 공조를 잘 해서 이 마약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